찰싹. 주차장에 울린 그 소리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늙은이가 버릇이 없네. 주차관리원 주제에 말대꾸를 해? 명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의 손바닥이 67세 노인의 뺨을 후려쳤어요.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붉은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장인어른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 남자는 비웃기만 했어요. 지금은 그냥 늙은 주차관리원이지. 주변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버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소방관으로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하신 분이 이런 모욕을 받고 계시다니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늙은 주차관리원이 누구인지를. 영상 시작에 앞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윤입니다. 올해 37,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목요일 저녁이면 항상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신사역에서 내려 압구정동 한복판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이죠. 손에는 어김없이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1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형광조끼를 입고 서 계신 분이 제 장인어른 정혜수 씨예요. 올해 67이신데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후 이곳에서 주차관리 일을 하고 계시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셔서 아직도 든든해 보이시는데 가끔 허리를 툭툭 치시는 모습을 보면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똑같은 인사와 함께 봉투를 건넸어요. 장인어른은 늘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결국 받아주셨죠. 그러면서 꼭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윤아, 이제 겨우 30인데 나까지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 실제로는 37이지만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아직도 어린 사위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 눈에는 언제까지나 어린 사람으로 보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봉투를 건네는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 아내 윤서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산후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서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혼자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께는 연금도 나오고 주차관리 일로 받는 월급도 있으셔서 딱히 제가 도움을 드리지 않아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서가 아프기 시작한 건 아이를 낳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산후우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입원까지 하게 된 거죠. 아이는 아직 돌도 안 된 갓난아기라 윤서와 함께 병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완전히 혼자가 된 셈이었어요. 장모님은 윤서가 중학생일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장인어른은 딸 하나만 보고 사셨는데 그 딸마저 병원에 있으니 얼마나 쓸쓸하실까 싶었습니다. 제가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수입이 안정적이었어요. 중학교 교사 월급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가족을 부양할 수는 있는 정도였죠. 그래서 장인어른께 매주 용돈을 드리는 게 가능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장인어른께서는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아니다, 도윤아.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나까지 신경 쓰냐. 하지만 제가 계속 고집을 부렸죠. 윤서가 아픈 상황에서 장인어른까지 외롭게 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더군다나 손자를 보지도 못하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아버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그렇게 몇 번 실랑이를 벌인 끝에 장인어른께서 받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매번 미안해 하셨지만요. 목요일 저녁 주차장은 항상 붐볐어요. 퇴근 시간과 겹쳐서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했죠. 장인어른은 그 사이사이에서 능숙하게 차량을 안내하셨습니다. 30년간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신 분답게 움직임이 정확하고 빨랐어요. 가끔 무례한 운전자들을 만나기도 하셨지만 장인어른은 항상 침착하게 대응하셨죠. 젊은 시절 화재 현장에서 단련된 인내심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장인어른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뭘 이 정도야 고생도 아니지. 예전에 불난집에 뛰어들던 것에 비하면 말이야. 그러면서도 가끔 한숨을 쉬시는 모습을 봤어요. 아마 윤서와 손자 생각 때문이었을 거예요. 병원에 가고 싶으시겠지만 일이 있어서 자주 갈 수도 없는 상황이셨거든요. 제가 매주 목요일에 찾아뵙는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를 여쭙고 싶었거든요. 물론 장인어른께서는 항상 괜찮다고 하셨지만 표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봉투를 건네고 인사를 나눴지만 장인어른의 어깨가 조금 더 축 처져 보였어요. 아무래도 윤서의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다 보니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윤서 상태는 어떠세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장인어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서의 산후 우울증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마트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손에는 어김없이 흰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장인어른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움직임이 어색했어요. 오른쪽 어깨를 자꾸 감싸 안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차량을 안내하실 때도 한쪽 팔만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장인어른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제가 오는 걸 미리 알아차리시는데 오늘은 그러지 못하셨어요. 뭔가에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 도윤아. 왔구나. 장인어른께서 웃으시는데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그리고 제가 봉투를 건네려는 순간 장인어른께서 오른팔을 들어 올리시다가 아하고 작은 신음을 내뱉으셨습니다. 아버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어깨가 좀 결리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제 눈에는 단순한 결림이 아닌 것 같았어요. 장인어른께서 조끼를 입고 계셔서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목 부근에서 멍든 자국이 살짝 보였거든요. 혹시 다치신 건 아니세요? 아니다, 아니야. 며칠 전에 차 문에 어깨를 좀 부딪혔을 뿐이야.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장인어른께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빨리 자리를 떠나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아버님. 혹시 아프시면 꼭 연락 주세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나이 먹으면 이런 일은 흔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장인어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뭔가 더 큰 일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더 이상 묻기는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신 분이 차 문에 부딪혀서 그렇게 다칠까요? 더군다나 장인어른은 몸을 쓰는 일에 익숙하신 분인데 말이에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장인어른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어깨는 좀 어떠세요? 괜찮다, 괜찮아. 그냥 피곤할 뿐이야.
혹시 병원에는 다녀보셨어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며칠 쉬면 나아질 거야.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그리고 뭔가 얼버무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말을 아끼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아프시면 꼭 연락 주세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장인어른께서 제대로 말씀해 주지 않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전화를 드리면 괜찮다, 피곤할 뿐이다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목소리는 점점 더 기운이 없어지는 것 같았고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자꾸 장인어른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면서도 집중이 잘 안 됐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 목요일,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수업이 일찍 끝나서 시간이 남았거든요.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장인어른을 찾았는데 평소 계시던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 일이 끝나신 건가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기둥 뒤에 숨어서 살펴봤는데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한 중년 남성 앞에 서 계셨는데 그 남성이 장인어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뭔가 따지고 있었어요. 거리가 좀 멀어서 정확한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또 실수했네.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제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성이 장인어른의 뺨을 때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세게요. 장인어른께서 휘청하시면서 옆으로 비틀거리셨습니다. 67세의 노인을 향해 저렇게 폭력을 휘두르다니요. 제 눈을 의심할 수 없었어요.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가만 안 둬. 알겠어? 중년 남성이 그렇게 소리치고는 자신의 차에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장인어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어요. 뺨을 손으로 만지시면서 깊은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제가 뛰어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장인어른께 들키면 더 곤란해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다가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차량 안내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어깨를 자꾸 만지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제서야 지난주에 보았던 멍의 정체를 알 것 같았습니다. 차 문에 부딪혀서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맞아서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본 건 아마 그런 일들 중 하나였을 겁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이런 일을 당하고 계신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동안 괜찮다, 피곤할 뿐이다라고 하신 말씀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셈이에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장인어른께 다가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해야 했어요. 아버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윤아. 왔구나. 장인어른께서 웃으시는데 얼굴 한쪽이 약간 부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봉투를 건네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장인어른께 직접 물어보기에는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 같았고, 그렇다고 모른 척 넘어가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아버님, 혹시 일하시면서 힘든 일은 없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장인어른은 여전히 괜찮다고 하셨어요. 뭘 이 정도 일에 힘든 게 어디 있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그 말이 진실로 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뭔가 해야 한다는 건 말이에요. 그 다음 주 목요일도 평소처럼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지난주에 본 그 충격적인 장면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장인어른께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장인어른을 찾았어요. 평소 자리에서 차량을 안내하고 계셨는데 다행히 아무 일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봉투를 꺼내려는 순간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늙은이.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명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장인어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강성훈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대기업 부대표 자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고급 브랜드 수트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까지. 한눈에 봐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지난주에 내 차에 기스 났다고 했잖아. 그것 때문에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아? 강성훈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차량에 손상을 입힌 적이 없는데요. 장인어른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황감이 묻어 있었지만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계셨어요. 뭐, 없다고? 네가 안내하다가 내 차 옆구리에 기스 낸 거 아니야? 정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신 게 아닐까요? 장인어른의 정중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강성훈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졌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장인어른께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오해? 이 늙은이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라고?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오해라고? 제가 보기에는 명백히 강성훈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장인어른께서는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시면서 항상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차량에 손상을 입히고도 모르는 척할 리가 없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분과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장인어른께서 더욱 정중하게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강성훈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다른 분? 이 주차장에서 일하는 늙은이가 너 하나뿐이야. 그런데 다른 분이라고? 강성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주변에서 차를 주차하던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자신의 무고함은 주장하고 계셨어요. 그런 장인어른의 모습이 강성훈에게는 더욱 거슬렸나 봅니다. 늙은이가 버릇이 없네. 주차관리원 주제에 말대꾸를 해? 그 말과 함께 강성훈이 장인어른께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장인어른과의 키 차이 때문에 위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고객님, 저는 말대꾸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네가 뭘 안다고 사실이라고 그래? 강성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찰싹! 그 소리가 지하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성훈이 장인어른의 뺨을 있는 힘껏 때린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비틀거리시면서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뺨에는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67세의 노인을 향한 폭력이었어요. 다음부터는 함부로 말대꾸하지 마. 알겠어? 강성훈이 차갑게 말하면서 떨어진 안경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플라스틱이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날 정도였어요. 장인어른께서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뺨을 손으로 만지시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고 계셨어요. 30년간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신 분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강성우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자신의 차 쪽으로 걸어가려고 했어요. 마치 방금 벌어진 일이 대수롭지 않은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바닥에 놓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방금 제 장인어른을 때리셨습니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강성훈이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뭐, 너 누구야? 저는 방금 폭행당하신 분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강성훈의 표정에는 전혀 미안함이나 당황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른을 때리시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른? 일도 제대로 못하는 늙은이를 어른이라고? 강성훈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시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소방관? 그래서 뭐? 지금은 주차관리원이잖아. 주차관리원이면 주차관리원답게 행동해야지. 강성훈의 말에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직업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바닥에서 안경을 주우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됐다. 그냥 가자.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도록 둘 수는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사과? 내가? 웃기지 마. 강성훈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뭐하는 놈이야? 겉보기로는 그냥 회사원 같은데. 중학교 교사입니다. 교사? 그럼 월급이 얼마나 돼? 나 같은 사람한테 대드는 것도 좋지만 현실을 좀 봐. 강성훈이 자신의 시계를 과시하듯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그의 태도에서 돈과 지위를 자랑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예의? 내가 왜 이런 늙은이한테 예의를 지켜야 해?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분노를 넘어선 절망감이었어요. 이런 사람과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받으신 모욕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했어요.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면 이 일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간다고? 네가 뭔데 넘어가고 말고를 결정해? 재미있는 놈이네. 강성훈이 비웃으면서 자신의 차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나서면 너도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그렇게 말하고는 차에 타서 떠나버렸습니다. 남은 건 장인어른과 저, 그리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몇 명의 사람들 뿐이었어요. 장인어른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괜히 나섰어. 이런 일은 그냥 넘어가는 게 좋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장인어른께서 얼마나 더 큰 상처를 받으실지 모르잖아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강성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강성훈이 차에서 내려 다시 저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떠날 줄 알았는데 제가 끝까지 사과를 요구한 게 그를 더 화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얼굴에는 짜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너 교사라며? 강성훈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조롱하는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사 주제에 나한테 뭐 어쩔 건데? 그의 말에서 직업에 대한 차별 의식이 드러났어요. 마치 교사라는 직업이 자신보다 훨씬 낮은 것처럼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아, 그래. 그럼 네가 한 달에 얼마나 벌어? 내가 하루에 버는 돈이 네 한 달 월급보다 많을 수도 있어. 강성훈이 자신의 명품 시계를 과시하듯 손목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비싼 정장의 소매를 정리하면서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제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으셨어요. 도윤아, 그냥 가자. 네가 다칠까봐 걱정된다. 장인어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서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장인어른께서 받으신 모욕이 너무 컸거든요. 당신이 방금 폭행한 건 30년간 소방관으로 수십 명의 생명을 구한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강성훈이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은 그냥 늙은 주차관리원이지.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사람의 과거 공로나 현재 가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과거에 뭘 했든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이 늙은이는 내 차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라고. 강성훈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런 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해? 나는 머리를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이야. 몸으로 하는 일은 이런 늙은이들이나 하는 거지. 강성훈의 표정에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다시 제 팔을 잡아당기셨어요. 도윤아, 정말 그만하자. 이런 사람과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장인어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이런 모욕적인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는 것보다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도윤아,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 참고 살아야 해. 장인어른의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 이런 굴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다니요. 강성훈이 그런 저희를 보며 더욱 비웃었어요. 봐, 늙은이도 현실을 알고 있잖아. 니만 모르고 있는 거야. 현실이 이런 건가요?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마음대로 때려도 되는 게 현실인가요? 그래, 맞아. 돈이 곧 힘이야. 네가 아무리 정의감에 불타봤자
현실은 바뀌지 않아. 강성훈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몇 장의 지폐를 뽑아서 장인어른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맞은 값으로. 돈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장인어른께서 그 돈을 바라보시는 표정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존엄성이 돈으로 계산되는 순간이었어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강성훈이 큰 소리로 웃었어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네가 세상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리고 장인어른을 향해 다시 말했어요. 늙은이 돈 주었어. 그리고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해. 내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장인어른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점점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이 상황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무관심했어요. 봐, 아무도 네 편이 아니야. 현실을 받아들여. 강성훈의 말이 뼈에 사무쳤어요. 정말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었어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라고? 그럼 뭐가 있는데? 네가 말하는 정에? 그런 건 배부른 소리야. 강성훈이 자신의 차 쪽으로 다시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어요.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나서면 너희 둘 다 가만 안 둘 거야. 특히 니는 교사라며? 학교에도 연락해 볼까? 그 말에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위협이었거든요. 강성훈이 차에 타고 떠난 후 주차장에는 정막이 흘렀어요. 바닥에는 여전히 돈이 흩어져 있었고 장인어른께서는 그것을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아버님, 도윤아, 이제 알겠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 말이야. 장인어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 정의로운 일을 하며 살아오셨지만 결국 현실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무력감에 휩싸였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거든요. 돈과 권력 앞에서는 정의도 존엄성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어서 장인어른께 드렸습니다. 아버님, 이건 받지 마세요. 도윤아, 그냥 받자. 어차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다시 강성훈의 차 방향으로 던졌어요. 비록 그가 이미 떠났지만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인어른의 체념한 표정과 강성훈의 오만한 웃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고요.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요. 제 눈빛이 바뀌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온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성훈의 손바닥이 장인어른의 뺨을 때리는 소리, 바닥에 떨어진 안경, 그리고 장인어른의 절망적인 표정까지요. 문득 몇 년 전 장인어른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윤서와 결혼하기 전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장인어른의 소방관 시절 이야기를 여쭤봤었거든요. 아버님, 소방관 일이 많이 힘드셨죠? 그때 장인어른께서 잠시 멀리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어. 특히 기억에 남는 화재가 하나 있거든.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장인어른의 눈빛이 달랐어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약간의 아련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백화점 화재였어. 불길이 워낙 거세서 대부분 사람들은 대피했는데 아직 안 나온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거야. 장인어른께서는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연기로 가득 찬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시던 순간까지도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젊은 여자가 기절해 있더라고. 아마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았어. 그 여성을 업고 나오시는 과정에서 장인어른께서 다치셨다고 했어요. 무너져 내리는 천장 파편에 다리를 크게 다치신 거였습니다. 그때 다리를 다쳐서 지금도 가끔 아프지. 비 오는 날이면 특히 그래. 장인어른께서 무심히 다리를 문지르시던 모습이 기억났어요. 그때는 단순히 나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난 그게 자랑스럽더라.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게 말이야. 장인어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뿌듯함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다리 상처보다 구한 생명이 더 소중했다는 뜻이었죠. 그 여자분은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무사했지. 나중에 병문안도 와주고 지금도 가끔 안부 인사를 해. 고마운 일이야. 그때 장인어른께서 보여주신 표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지하철이 한 정거장씩 지나갈 때마다 그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은 주차장에서 손바닥질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불 속에서 생명을 구하신 그 손이 바닥에 흩어진 돈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걸으실 때 약간 절뚝이시는 모습도 새롭게 보였어요. 그동안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를 구하다가 얻은 상처였던 거죠. 그 상처 하나하나가 숭고한 희생의 증거였어요. 그런데 강성우는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거였습니다. 지금은 그냥 늙은 주차관리원이지. 강성운의 그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어요.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말인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자랑하지 않으시는 이유도 알 것 같았어요.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였죠. 그때 윤서가 했던 말도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야. 나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윤서도 장인어른의 그런 모습을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서는 병원에 있고 장인어른은 혼자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계신 거였어요.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았어요.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장인어른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굴욕 앞에서 체념하고 계실 수 있을까요? 분명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아프실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장인어른의 영웅적인 과거와 지금의 비참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장인어른께서 그때 그 여성을 구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장인어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리에 상처를 입으면서도 끝까지 그 여성을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주셨던 장인어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런 분이 받을 대우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 마음속에서 확고한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뭔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주차장 한쪽에서 급하게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간관리원으로 일하시는 김명자 씨였습니다. 올해 66살로 장인어른과 함께
이 주차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었죠. 명자 씨는 평소에도 정의감이 강하기로 유명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셔서 가끔 관리사무소와 마찰을 빚기도 했거든요. 그런 분이 지금 얼굴을 붉히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 찍혔어요. CCTV에 전부 있어요. 명자 씨의 큰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성훈이 차에 타려던 동작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뭔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습니다. 뭐가 찍혔다고요? 강성훈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이전처럼 여유로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명자 씨는 손에 든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면서 말씀하셨어요. 10월 12일 폭행, 10월 19일 모욕, 오늘 뺨까지 전부 다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명자 씨가 그동안 강성훈의 행동을 기록해두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제가 관리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정혜수 씨를 괴롭히는 걸 여러 번 봤어요. 명자 씨의 말에 장인어른께서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강성훈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뭘 괴롭혀? 그냥 업무상 지적한 것뿐인데. 업무상 지적이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건가요? 명자 씨의 날카로운 반박에 강성훈이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꺼내자 강성훈이 급하게 말했어요. 잠깐, 뭘 신고해? 그냥 작은 실수였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폭행 신고하겠습니다.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노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상황을 묻자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증거 영상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어요.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던 중년 남성이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기, 방금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분은 박민석 씨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이 아파트에 사시는 변호사였습니다. 나이는 50살 정도로 보였고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아, 변호사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명자 씨가 그동안의 상황을 박민석 변호사님께 설명해 드렸어요. 강성훈의 반복적인 폭행과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박민석 변호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강성훈을 바라보셨어요. 방금 폭행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그 말에 강성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변호사가 직접 목격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거든요. 변호사님, 이건 그냥 작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강성훈이 급하게 변명하려고 했지만 박민석 변호사님은 냉정하게 대답하셨어요. 작은 오해라고 하기에는 행위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폭행은 폭행입니다. 명자 씨도 스마트폰을 다시 들어 올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영상들을 모두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특히 오늘 뺨 때린 장면은 아주 선명하게 나왔거든요. 강성훈이 점점 더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이전의 여유로운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과해요? 어른을 때려놓고 과하다고요?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평소 장인어른을 아끼던 분이라 더욱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도 상황이 이렇게 변하자 어리둥절해하고 계셨어요. 혼자서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았어요. 그 사이에 박민석 변호사님께서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폭행죄와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행위라면 더욱 심각하게 다뤄질 거예요. 강성훈이 그 말을 듣고 더욱 초조해했어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이 다가오자 패닉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 합의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사과하고 적당한 보상을 하면. 합의는 피해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저는 단지 목격자로서 증언할 뿐이에요. 박민석 변호사님의 차분한 대답에 강성훈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명자 씨가 장인어른께 다가가서 말씀하셨어요. 정혜수 씨,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이런 일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요. 장인어른께서는 여전히 망설이고 계셨어요. 평생 남과 다투는 일을 피해 사셨던 분이라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었어요. 아버님,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 말에 장인어른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비록 마지못해서였지만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강성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강성훈이 이제는 법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명자 씨가 스마트폰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10여 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현장으로 와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한 분은 중년의 베테랑 같아 보였고 다른 한 분은 비교적 젊은 경찰관이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시죠? 저입니다. 제가 손을 들어 대답했어요. 경찰관이 제게 다가와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분이 제 장인어른을 폭행했습니다. 뺨을 때렸어요. 경찰관이 장인어른을 보더니 뺨에 붉은 자국을 확인했어요.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 자국이 맞으신 흔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목소리에는 여전히 당황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강성훈을 바라봤어요. 강성훈의 손에는 아직도 흥분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어서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어요. 혹시 폭행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냥 작은 접촉이었어요. 폭행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강성훈이 여전히 부인하려고 했지만 명자 씨가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셨어요. 경찰관님, 여기 증거 영상이 있어요. 확실한 폭행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명자 씨가 경찰관에게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경찰관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네요. 그리고 CCTV는 확인해 봤나요? 관리사무소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명자 씨가 대답하자 경찰관 한 분이 관리사무소로 향했어요. CCTV 영상을 확인하러 가신 거였습니다. 박민석 변호사님께서도 경찰관에게 증언을 해주셨어요. 저도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명백한 폭행 행위였어요. 변호사가 직접 증언한다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증거였어요. 경찰관도 그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일단 조사를 위해 동행해 주시겠어요? 경찰관이 강성훈에게 말했어요.
강성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조사요? 꼭 그래야 하나요? 폭행 혐의가 있으니까 당연히 조사를 받으셔야죠. 그때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하러 간 경찰관이 돌아왔어요. 표정을 보니 확실한 증거를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폭행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그 말에 강성훈이 완전히 무너지는 표정을 지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자, 그럼 동행하시죠. 경찰관이 강성훈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순간 주차장 입구에서 한 분이 급하게 걸어오셨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품격 있는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한미정 씨였어요. 이 건물의 소유주였습니다. 평소에는 직접 관리에 나서지 않으시는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신 걸까요? 무슨 일이죠? 경찰까지 와 있네요. 미정 씨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셨어요. 명자 씨가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입자 중 한 분이 저희 직원을 폭행했어요. 미정 씨가 장인어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셨어요. 마치 누군가를 알아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정혜수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미정 씨가 자신을 알고 계신다는 게 의외였나 봅니다. 설마 25년 전 나를 화재에서 구해주신 분?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특히 장인어른께서는 더욱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혹시 그때 백화점에서 맞아요. 정말 정혜수 씨 맞네요. 미정 씨가 장인어른께 다가가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25년 전 백화점 화재에서 장인어른께 구조받았던 바로 그 여성이었던 거예요. 은인께서 제 빌딩에서 일하고 계셨다니, 그런데 이런 일을. 미정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자신의 건물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제가 갚을 차례예요. 미정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니 강성훈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당신 어느 회사 소속이죠? 저는 대한산업 부대표 강성훈입니다. 대한산업? 우리 건물 임대업체 중 하나네요. 미정 씨가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명자 씨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명자 씨, 내일 당장 대한산업과의 임대계약 해지 통보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성훈이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폭행 혐의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큰 타격을 받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정혜수 씨는 오늘부터 관리이사로 승진입니다. 급여도 2배로 인상해 드릴게요. 미정 씨의 말에 장인어른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사장님,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지 않아요. 제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에요. 미정 씨가 장인어른의 손을 잡으시면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지금도 매년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거든요. 장인어른께서는 여전히 어리둥절해하고 계셨어요. 갑작스럽게 인생이 바뀌는 상황이었거든요. 경찰관이 강성훈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폭행 혐의로 조사받으러 가시죠. 강성훈이 수갑을 찬 채로 경찰차로 향했어요. 이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어요. 미정 씨가 장인어른께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사위분이 용기 있게 나서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히려 당황스러웠어요. 건물주가 저에게 고마워하신다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민석 변호사님께서도 미정 씨에게 인사를 드리셨어요. 좋은 결말이 나온 것 같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명자 씨가 가장 기뻐하셨어요. 정혜수 씨,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마음 편하게 일하실 수 있겠어요. 장인어른께서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어요. 오늘 하루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께. 장인어른께서 깊게 인사하셨어요.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성훈이 경찰차에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았거든요. 미정 씨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오늘 정말 고마웠다. 너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저도 뿌듯했어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요. 아버님이 받으실 대우를 받게 된 거예요. 세상에는 아직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명자 씨, 박민석 변호사님, 그리고 미정 씨까지 모든 분들이 옳은 일을 위해 나서주셨거든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강성훈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 거였어요. 진정한 힘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몇 주 후 장인어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간 근무로 바뀌셔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시게 됐어요. 야간 근무의 피로에서 벗어나시니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월급도 2배로 인상됐어요. 관리이사가 되시면서 단순한 주차 안내가 아니라 건물 전체 관리 업무를 맡게 되신 거였죠. 장인어른께서는 그 일을 정말 보람차게 여기고 계셨습니다. 주차장 한쪽 벽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은인 정혜수님, 존경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 씨가 직접 제작해서 걸어주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장인어른께서 부끄러워하셨지만 이제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소식은 윤서가 퇴원했다는 것이었어요. 산후우울증 치료가 끝나서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거였죠. 오늘도 저녁 시간이 되자 장인어른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용돈을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가족 식사를 하러 가는 거였어요. 윤서가 퇴원한 후로는 매주 목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장인어른 댁에 도착하니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윤서가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표정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회복된 것 같았어요. 여보 왔어요? 응,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부엌에서 요리하고 계세요. 오늘 아버지가 직접 해주신다고 하셔서요. 장인어른께서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계신 모습이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윤아 왔구나. 오늘은 내가 해물찜을 만들어 봤어. 아버님이 직접 요리를 하시다니 대단하세요. 예전에 혼자 살 때 자주 해 먹었거든. 요즘 마음이 좋아서 요리가 하고 싶더라고. 장인어른의 표정이 정말 밝았어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시니 이렇게 여유로워지실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식탁에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해물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반찬들도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 같이 앉아서 먹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아버지, 딸, 사위, 그리고 손녀까지.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화목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서가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요즘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러게, 일도 편해지고 사람들도 친절해졌어. 특히 도윤이 덕분에 말이야. 장인어른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저는 습관적으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몇 주간 못 드렸던 용돈이었어요. 아버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봉투를 받으시더니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미안함이 아니라 따뜻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도윤아, 이제 이건 내가 내게 줘야지. 네, 내 월급이 2배로 올랐잖아. 이제는 내가 너희를 도와야 할 차례야. 장인어른께서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저에게 건네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가족을 도울 수 있어. 그동안 미안했다. 장인어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예전의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윤서가 아이를 안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 이제 서로 도우면서 살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래, 가족이지. 이 아이가 자라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려줄 거야. 제가 아이를 바라보니 정말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이 아이는 할아버지의 영웅적인 과거와 현재의 당당한 모습을 모두 보며 자랄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장인어른께서 다시 찾으신 건 단순히 좋은 일자리가 아니었어요. 잃었던 존엄성과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다시 당당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거였죠. 강성우는 결국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자신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 셈이었습니다. 반면 장인어른은 건물 입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 되셨어요. 과거의 영웅적 행동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인사를 건네고 계셨거든요. 무엇보다 윤서가 건강해진 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온 가족이 다시 모여 웃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존엄은 나이로 잃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결국 실현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이제는 용돈 봉투가 아니라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오가는 식탁이 있습니다. 그 평범하지만 위대한 하루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